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학습하실 청각장애 언어지원 내용은 의사소통 전략과 대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 청각장애 언어재활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셨던 뭘 배우셨죠? 네, 바로 청능재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청능재활이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음의 탐지, 음의 변별, 음의 확인, 음의 이해 이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 네 가지 절차는 청능 재활이라고 하면 동일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보시죠. 음의 탐지라는 건 소리의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소리가 들린다, 또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 청각장애우들은 특히 인공호흡 수술을 하고 나면 소리 유무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 그 다음에 이게 잘 이루어지고 나면 소리의 변별, 음의 변별이었죠. 그래서 변별이라는 건 이 소리가 같다 다르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가 같은 소리인지 다른 소리인지를 구분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잘 되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음의 확인이었어요. 그래서 특정 소리를 들려주면 여러 가지 단서, 보기 중에서 그 소리를 고를 수 있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 음의 이해라고 하는 최종 단계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의 의미까지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능재활의 네 가지 단계였습니다. 그 네 가지 원칙이었죠. 그리고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 난이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학습하는 내용은 조금 원론적인 내용이고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어, 하지만 수업으로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는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수업 내용엔 당연히 단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정정 다시 드리면 임상적으로는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과목으로 들으시는 이 중간고사를 위해서는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전략과 대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 책의 저자인 타이 머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저자는 사실은 특수교육학자예요. 언어치료사도 아니고 청농사도 아닙니다. 특수교육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관점에서 책을 많이 집필했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전략이라든지 대화 방식은 실은 교육학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각장애우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면요. 네. 자,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전략은 우리가 대화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대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어떤 연속적인 과정들을 우리는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청각장애우들이 소리를 잘 못 듣거나 잔존 청력이 좀 적다 보면 여러분들은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간단한 건 뭐 크게 들려준다든지 또는 뭐 반복해서 들려준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략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전략 훈련이라고 함은 우리가 의사소통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약간 특수교육에서 좀 행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환자들은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호 간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의사소통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계적으로는 이제 잔존 청력에 대한 잠재력을 굉장히 많이 끌어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 사람들이 잘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그 건청인들의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의사소통 전략 훈련은요. 일상생활의 듣기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능력에 함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치료사로서도 실은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편하게 이 부분은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화. 자, 사람들은 왜 대화에 참여할까요? 자, 이러한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타이벌렌 저자가 10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해놨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자,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요.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 하루 종일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많이 나눕니까? 주로 하는 내용들은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단순히 디스커션,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자, 필요를 표현하기 위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또는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제가 아는 그래도 이런 작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이죠. 영향을 주기 위해서,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화에 참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대화에서요, 하나의 룰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어요. 자, 대화에서 참여자들이 행동을 안내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죠. 여러분들 사실 관심 없는 얘기면 대화를 중단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동의해서 암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암묵적인 대화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의사소통이라는 건 청자가 있고 화자가 있잖아요. 자, 청자, 듣는 사람이 있고요. 화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자와 화자가 어느 한 사람이 계속 대화를 주도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여러분들 회사 같은 데 가보세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사원이 밑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 적는다면 우리는 이 사장과 이 직장인의 이 지금 관계가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실은 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폐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자폐 범주 장애 아동들은 좀 이런 화용 능력이 떨어져서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화 규칙이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 대화할지를 선택하고 대화에 참여해서 그 주제를 발전시킵니다. 체계화된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요. 대화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하고, 즉 주제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자폐 아동들은 이런 우리 대화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주제 일관성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는 충분하게 제공하되 우리가 장황하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한 십수년 전에 유럽에서는 화용장애라고 프라그매틱스, 랭귀지 임페어먼트라고 해서요. 언어 영역 중에서도 화용 능력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화용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장황하게 말하는 게 좀 문제인 사람들을 좀 분류하려고 했었어요. 유럽에서는요. 이게 뭐 공식적인 딱 장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건 대화 규칙 중에 하나는 정보를 제공하되 너무 장황하게 말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 참여자 중에서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일반적인 대화의 규칙은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 못 들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자주 중단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참여자들은 그 청각장애우가 대화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살피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대화에서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이 잘 못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존 청력이 있더라도
모든 말을 100% 건청인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대화 내용과는 관계없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되고요. 또 그 청각장애우는 보편적으로 정해진 대화 규칙이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청력 손실이 심한 사람이 경험하는 대화의 질은요. 여러분들 청력이 정상인, 건청이들하고 경험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이게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청각장애인들이 자기가 들리는 그 말소리들을 어떻게 들리는지를 표현한 게 있어요. 음향 장치를 통해서 실제 노이즈를 좀 섞어서 어떻게 들리는지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론적으로만 배우지. 실제 그분들이 듣는 소리들이 굉장히 소음성 있게 들려서 우리가 그분들이 아주 명료하게 듣지를 못합니다. 뭐 항상 다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난청 수준에 따라서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자의 운율에 따른 음의 고저, 말소리의 변경, 이런 거, 리듬 이런 거를 잘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화자의 톤이나 어휘의 강조를 알아내지 못하면요. 아주 이게 초분절적인 요소인데 호의나 비꼼 이런 것들, 감정적인 것들을 좀 말소리 자체에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청각장애 우들의 좀 대화에서의 한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에 참여하냐 좀 보실게요. 자, 대화 흐름에 좀 지장을 받습니다.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은요, 제때 대화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폐아동들처럼요. 어색한 침묵이 감돌기도 하죠. 이 사람들 중간에 탁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지체가 발생하면 침묵이 이어지게 되죠. 자, 실제로 우리가 청각장애우들이랑 대화하면 오랫동안 대화하는 게 참 어려워요. 자, 이런 우리가 특성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건청이들도 좀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청각장애우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좀 고려해서 대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는 말하고 듣는 방식이 좀 변형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요,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말을 알아듣고 귀 쉽게 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 언어 외적인 수단, 즉 제스처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과장되게 제가 지금 하듯이 막 손동작을 막 복잡하게 하고 얼굴 표현을 막 과장되게 하면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서 단서를 찾아요. 이런 제스처나 이런 표정에서. 그래서 시선 처리가 입도 보고 뭐 눈도 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문을 공부하기 이전에 또 우리 치료사로서 청각장애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언어 치료사들이. 자, 세 번째는 대화 방식의 변형입니다. 의사소통 파트너가 여러 사람이 겹쳐서 얘기하는 방식을 피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좀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우는 여러 사람에게 들리는 말소리를 다 탐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상상력의 제한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파트너가 이야기를 한층 더 다채롭게 하면 세세한 부분을 생략하게 되죠. 예를 들어 바퀴 달린 고철더미라 얘기하면 그냥 고철더미라는 표현에서 그냥 차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차 얘기하는구나. 근데 고철더미라는 건 약간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안 좋은 차다라고. 네, 이런 일반적인 단어에 인지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청각장애우들이 또 알고 있는 이해하는 단어도 좀 수도 적고요. 또 수용 언어가 좀 적은 편, 건청인이랑 비교하면 좀 적은 편이죠.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부적절한 주제 전이가 있습니다. 자, 청력 손실이 있다 보면
전의 대화를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부적절하게 대화 주제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건청인들이 들을 땐 갑자기 주제가 바뀌니까 네, 좀 헷갈리기도 하죠. 네, 피상적인 내용도 있어요. 자,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화 인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인지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화나 주제나 일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내용들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어휘 사용이나 복잡한 문장을 그런 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걸 피하거나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추상적인 어휘들을 어려워해요. 그 다음에 빈번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하고 의사소통 파트너는 계속 중간에 주제를 계속 벗어나니까 결국 화용적인 측면이죠. 부연 설명을 자주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안 그럼 이 사람들은 청각장애우들은 아예 말을 닫습니다. 건청인들하고 이런 이해들 안 해주시면 대화를 이어가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대화 방식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재화된 사회 규범의 일탈이나 기반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요점은 이런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한 대화 특성을 좀 잘 이해하시고 이분들과 대화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이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노인분들하고 청각장애인분들하고 대화 공통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의 저자인 타이머리라는 분은 노인하고 청각장애인들의 대화 공통점에 대해서 흥미롭게도 이렇게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시면 노인분들도 그렇고 청각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보시면 제한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라는 게 있고요. 편하게 보세요. 특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어린애 다루듯이 하는 표현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매우 천천히 얘기하거나 자주 바꿔 얘기하거나 비구어적 신호들을 좀 과장되게 사용하거나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이 책의 저자인 타이머리는 교육학자다 보니까요. 이 교육학이라는 거는 보시면 전생의 연령을 조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챕터 뒷부분으로 가시면 이제 노년기의 청각 문제 이런 것도 다루기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노인하고 청각장애인들의 대화 공통점을 또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기도 했네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우리가 청각장애인들의 어떤 대화 방식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 촉진 전략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촉진 전략이라는 건요. 청자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화자에게 지시하거나 듣기 환경을 조정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청자의 말 인지 기술이 있고요. 의사소통 환경이 있고요. 의사소통 파트너가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촉진 전략은 누가 쓰는 거예요? 네, 화자한테 지시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청각장애우가 알아둬야 될 의사소통 촉진 전략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 먼저 청자의 말 인지 기술이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개인은요, 이완 기술을 적용을 하고요. 예기 전략이라고 해서 미리 대화 내용과 잠재적 듣기 어려움을 예측해 봄으로 해서 대화 상호작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화자가 이제 그 건청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각장애우들하고 우리가 저기 할 때에는 대화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 환경이 어떤 환경이어야 될까요? 예. 배경소음이 최소화되어야 돼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자를 잘 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마주보고 이 구어적인 어떤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읽을 수 있게 독순을 할 수 있게 최적의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파트너에 대해서 지시 전략. 자, 자신을 보면서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청각장애우가 건청이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지시 전략이 되겠습니다.
메시지는 의사소통 파트너에게 짧은 문장과 선택형 질문을 사용해 줄 것을 독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우가 권청인한테 좀 짧게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선택형 질문으로 사용을 해달라라고 좀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식 제스처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렇게 저음으로써 대화 상대에게 피드백을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대화를 못 알아먹겠습니다. 또는 이 대화를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줄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상대방이 계속 반복해서 못 들었으면 반복을 해줄 거고 아니면 계속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자, 이제 화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략인 지시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파트너의 구호 행동에 영향을 주고요. 청자는 화자에게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청자는 화자에게 다음 보기와 같이 메시지 전달 방식을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얘기하면 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일반 권청인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입을 가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청각장애우들이 잘 볼 수 있게 해주려면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면 독순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말 모른다면 청각장애우가 권청인한테 대화할 때는 입을 가리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 또 뭐 이런 거죠. 제 쪽을 보면서 말해주시겠어요? 이런 거. 좀 더 천천히 얘기해주시겠어요?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 만났어요. 외국 사람 만났는데 길을 물어봤는데 외국 사람이 막 알려줬어요. 근데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지시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시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을 인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럴 때 의사소통 파트너에게 그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지 우리가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전략이 있어요. 앞서 살펴보셨던 건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메시지 구성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대화 파트너가 적절히 반응하도록 개인의 말을 다시 고쳐서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메시지 구성 전략이라고 해요. 자, 대화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일종의 초의사소통이에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초의사소통이 뭐냐? 말하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의사소통, 의사소통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를 제가 고민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초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천히 강의를 해야 될까?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이거 어렵겠구나. 좀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겠죠. 자, 메시지를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인식 제스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인식 제스처. 자, 뭐 끄떡인다든지 잘 못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젓는다든지. 자, 이런 걸 해야 상대방이 저 청자가 내 말을 알고 있구나. 또는 저 청각장애우가 내 말을 못 알아들었고 다시 얘기해줘야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각장애우들이 어떠냐면 청각장애우들이 우리가 단서를 굉장히 많이 이 대화 내용에서 제스처라든지 이런 단서를 많이 이용하고요. 이 친구들이 알아듣는 척하는 행동을 많이 해요. 블러핑 비하비어를 써요. 블러핑이 뭐냐면 우리 이 트럼프 이 뭐죠? 포커할 때 이렇게 가린다라는 속임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듣는 척하는 행동을 우리가 블러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각장애우들이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은 청각장애우들에게 이런 대화 방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전략을.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구나. 상대방한테 인식을 내가 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알려줄 수 있는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우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면요. 자, 우리가 이것을 그 책에 나온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림 7-1의 의사소통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잇따르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도식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말인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들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전략을 짤 때 화자나 메시지나 환경이나 환자가 아니라 청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자는 만약에 지시 전략을 쓰면 되고요. 메시지라면 아까 보셨다시피
아이고 죄송해요. 구성 전략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이면 구조 전략.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 화자의 말소리를 잘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나 환경을 조성해야겠죠. 그 다음에 청자에게는 또 적응이나 얘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지속되게 되겠죠. 자, 이런 일종의 대화 방식의 도식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에 미치는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구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을 위해서 듣기 환경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을 우리가 구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구조 전략을 사용을 하죠. 구조 전략의 성공은요, 의사소통 환경을 분석하고 의사소통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경에 미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적응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적응 전략, 어댑티브라는 거 하는 거 적응한다는 뜻인데요. 청력 손실로 생긴 부적응 행동들을 다루는 방법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부적응 행동이 발생될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청력 손실로 생긴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정적 행동을 다루는 수단이라든지 이완 기술 등이 여기 적응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체크 쫙쫙쫙 해주시고요. 자, 청각장애인들은요, 친숙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경우에 자,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까봐 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긴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긴장을 풀면서 의식적으로 대화나 화제 입술 움직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적응 전략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유창성장이랑 비슷하죠. 말더듬이랑. 예. 자, 긴장을 이완시켜줄 뿐만 아니라 대화를 더 잘 알아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낯선 사람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청각장애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이분들의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적응 전략을 이분들한테 계속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수용에 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중에 얘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 전략 뭐 이런 거 유창성장에서 한번 보셨죠? 용어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청각장애에서는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위한 준비 방법이고요. 사용 가능성이 있는 어휘나 대화 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을 어휘나 대화 등을요. 예측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어 공부할 때, 영어 회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모국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 회화집을 딱 사죠. 영어 회화집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탈 때, 학교에서 쓰는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어떤 말들을 사용을 할지 좀 그런 것들을 어휘나 문장들을 우리가 대화 내용들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 전략이라고 해요. 예컨대 면접을 앞둔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사규라든지 또는 기사,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공부해 둔다면 그런 쪽으로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익숙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상황을 재현하거나 예상되는 대화를 연습하거나 마치 스크립트 치료처럼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방식의 언급에 대한 예측된 반응을 기초로 이런 것들을 얘기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보면요. 얘기 전략은 병원 예약을 하거나 은행이나 편의점 같은 익숙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말인지를 촉진시키는데 실제로는 효과적이지는 않더라라는 연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상황이 익숙하지 않을 때 얘기 전략은 또 말인지를 준비할 때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어요. 서로 다른 연구라는 게 꼭 한쪽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이런 좀 결과들이 보고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 전략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좀 통상적인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미국이나 영어권에 여행을 가는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미그레이션 받을 때 그 여권 그 뭐죠? 그 저기 저 뭐야 출입국 할 때 그런 거 우리가 계속 스크래트 연습을 하잖아요. 비자 받을 때나 그럴 때요. 자, 부적응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화상 청력 손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부적절한 행동 기제.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단기간에는 알아듣는 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그 순간은 모면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 장기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예를 들어 미국 사람 만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아듣는 척했어요. yes, yes 했어요. 근데 그거 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척을 한다든지 또는 의사소통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접촉을 꺼린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실은 좋은 방법이 아닌 부적응 전략이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청각장애우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 수전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건데요. 자, 어떨 때 쓸 수 있느냐? 의사소통 파트너가 대화 상대자의 메시지 이해 못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가나요? 그건 이제 부정은 전략이죠. 알아듣는 척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수정 전략은 뭐냐 하면 대화 참여자가 의사소통 단절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한 전략이에요. 자, 즉 청각장애우가 건청인들한테 단절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청자가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수용적 수정 전략. 예, 이거 여러분 다 체크해 놓으세요. 자, 건청인 저기 청각장애우가 메시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건청인 화자한테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반복 수정 전략이에요. 자, 빨간색 중요합니다. 자, 누가 당신을 데려다 주나요? 이거는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뭐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누가 당신을 데려다 줬나요? 라고 정보 요청을 수정하는 거.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 이건 목표 단어를 수정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해 줄 수 있어요? 좀 더 정교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정교화 수정 전략이에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수용적 수정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의사소통 파트너에게 요청하는 특정 수정 전략들도 있어요. 자, 예시를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외에도 비특정 수정 전략으로 뭐라고요? 이런 거 명료화 요구하기처럼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근데 의사소통이 단절됐어요, 여러분들. 자, 단절 단계에서는 이것을 감지하면 의사소통 파트너가 반응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수정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의사소통 파트너, 그러니까 건청인들은 그냥 이 사람 잘 알아들었다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절 단계에서는 감지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시 대화의 주제에 대해 다시 묻거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확장된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의사소통 단절을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수정 전략들이 필요할 때 이거 발생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한두 가지 수정 전략만 사용해도 수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렇게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장된 수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러핑. 자, 여러분들 좀 포커 치시는 분들은 블러핑이라는 용어 아니면 타짜라는 영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러핑이라는 용어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자, 이것은 청각장애에서는 알아듣는 척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블러핑은 원래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척한다. 즉 상대방을 화자를 속이는 거죠. 청자가 화자를 알아듣는 척하면서 이제 속이는 거예요. 자, 메시지를 거의 또는 완전히 이해 못해서도요. 이해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방식을 우리는 다 블러핑, 알아듣는 척하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뭔가요?
고개를 뭐 그냥 끄덕끄덕 한다든지 반사적으로, 예, 그 다음에 뭐 무신경한다든지 부주의한 것처럼 보인다든지, 예, 이런 것들. 네. 청각장애 이들이 블러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사회적인 낙인이나 이런 낙인을 경험함으로써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정서가 생겨요. 대화에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청각장애라는 거를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듣는 척한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데, 예. 자, 그다음에 사회적 낙인, 예. 사회 규준으로부터 이탈되거나 가치가 떨어진 조건을 가지는 거, 이렇게 낙인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알아듣는 척을 하게 되고요.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감정, 이 때문에, 예, 알아듣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 언어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헤아려 주신다면 좋은 언어 치료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표현적 수정 전략도 있습니다. 화자가 불명료한 말을 산출하고 의사소통 파트너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표현적 수정 전략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적 수정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단절에 대처하는 법을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말하려는 담화 내용을 최대한 반복을 해준다든지 긴 문장을 짧게 나누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현적 수정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네, 주제 가리기도 있어요. 자, 주제는 동일하지만 세부 사항들이 전이되는 것, 자꾸 변하는 것처럼 새로운 강조점이 계속되는 대화, 이런 주제로부터 이탈될 때 우리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주제를 한 주제보다 다른 주제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얘기하는데요. 예, 이것도 사실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자, 수정 전략을 사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반복 수정 전략하고 비특정 수정 전략이 서로 같이 수반이 되는데요. 자, 비특정 수정 전략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비특정 수정 전략이 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 의사소통 파트너에게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만약에 뭐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학생이 수정 전략을 사용해서 이해를 못했으니까 교수님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수정 전략인데, 자, 비특정은 뭐냐면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네? 뭐요? 이렇게 나오면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이 친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어떤 즐거움이 감소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특정 수정 전략, 네? 뭐라고요? 이런 건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만 비특정 수정 전략의 장점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들이 포함된 성인들 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약에 뭐 너무 길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라고 계속하면 이 전체적인 대화에서 방해가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짧게, 예, 저기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문제의 소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주세요보다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대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대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공격적인 대화 방식도 있고 수동적인 대화 방식도 있고 주장적인 대화 방식도 있고 수동 공격이 같이 있는 대화 방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대화 방식, 대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말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너무 잘 캐치하죠, 이것을. 저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공격적인 대화 하시는 분도 없으세요? 있죠. 예, 또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화 하시는 분도 있고 수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꼭 청각장애우들만 보이는 방식이 아니고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수동적 대화 방식. 패시브라는 게 수동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수동적인 대화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해나 갈등을 피하고 협조적으로 보이고자 그냥
좀 자기 주장이 없는 경우예요. 좀 저도 좀 그런 경우에 들어가요. 저도 굳이 이제 뭐 다투고 싶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뭐 회의하거나 할 때 그냥 오해나 갈등을 피하고 싶을 때는 그냥 협조적으로 주로 이렇게 듣는 위주로 가죠. 이게 사실은 위험 요소는 수반하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안전해요. 단기적으로는 갈등 요인이 안 생기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비생산적이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제 의견보다는. 예. 그래서 수동적 대화 방식의 행동 특성은 보면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냥 자주 대화를 알아듣는 척하죠. 예, 저도 뭐 회의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알아듣는 척 끄떡끄떡 많이 하죠. 자, 조용한 톤으로 이야기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별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좀 강하죠. 자, 대화에 반응은 합니다. 내내 하지만 무표정이에요, 주로. 저도 좀 그래요. 대화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나 모임이나 사회활동 피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수동적 대화 방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청각장애가 수동적 대화 방식을 보인다가 아니라 이런 대화 방식이 있다.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공격적인 대화 방식이에요. 저는 사실은 공격적 대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학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학술대회나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실은 좋지 않죠, 이것도. 자, 공격적인 대화 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수동적인 사람과 정반대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의 반대가 능동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의사소통에서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희생으로 자기의 권리를 지켜요. 좋지 않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화의 꼭대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망신 주거나 저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는 게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행동 특성을 보면 대화 내용에 상관없이요. 굉장히 적개심이 있고 공격적이고 나쁜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시면 와닿을 거예요. 야당 여당 정치인들 뭐 청문회 때나 이렇게 대화할 때 보세요. 무조건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적개심을 가지고 반대를 하죠. 고함을 치거나 주로 연설조로 얘기합니다. 설득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실은 설득이 아니에요. 상대방 의견을 묵살하는 거죠. 과장되거나 과도한 몸동직을 사용하죠. 딱 정치인들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화자를 뚫어지게 응시하거나 화자를 향해서 몸을 기울이거나 완고하게 서 있는 위협한 태도를 보여요. 위협적인. 사장님들 많이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좀 위치가 갑가을에 위치면 뚫어져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몸을 이렇게 꼬운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하면 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공격적인 대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 공격적인 대화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공격성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대화를 시작할 때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듣는 축에 좀 속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대화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조용히 듣다가 나중에 무겁게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안갚음도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 좀 무섭죠. 사이코패스 같죠. 예.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의사소통의 단절이나 대화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수동 공격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행동 특성은 냉소적이에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상대방 앞에서는 수동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는 척 하다가 없을 때는 공격적이에요. 또 무뚝뚝하고 완고할 때는 완고하다가도 우유부단할 때 우유부단한 행동을 취하는 이런 대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장적 대화 방식도 있어요. 주장적인 대화 방식이란 건 뭐냐 하면 의사소통 파트너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다루는데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목표는 뭐냐 하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소통의 단절을 막거나 최소화하는 해결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대화 방식을 고려한다면 이 사람들은 주장적 대화 방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동 특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필요나 감정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표현하고요. 의사소통 파트너 권리를 존중합니다. 이게 사실 좋은 방법이죠.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너무 수동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실은 권리를 존중하면서 대화, 존중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책임감을 보이되 의사소통 파트너도 배려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도적으로 하지만 저 사람의 어려움도 배려해서 고려해서 방법을 사용한다면 주장적 대화 방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요. 대화 내용에 적절한 얼굴 표정을 짓는다면 이것은 주장적 대화 방식이고요. 또 수용적이고 개방적임을 보이는 몸짓 언어를 사용하거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파트너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이런 방법이 좀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주장적 대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방식이고요. 이제는 행동입니다. 자, 상호적인 행동, 비상호적인 행동, 지배적인 행동이 있는데 한번 내용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호적인 행동, 비상호적인 행동은 서로가 반대되는 거니까요. 한꺼번에 살펴보시죠. 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호작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대화 방식과 일치하는 협조적인 대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화 주제를 진전시키거나 주제를 선택하는 책임을 의사소통 파트너와 함께 나눕니다. 그 다음에 비상호적 행동은 뭐냐면 수동적인 대화 방식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인데요. 대화를 좀 진전시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는 거예요. 비상호적 행동은. 상호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청각장애우들이 비상호적 행동이 조금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상호적 행동을 가진 청각장애들 중에서는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행동은 회피하고 알아듣는 척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유창성 장애랑 비슷하지 않나요? 유창성 장애 환자들도 자, 2차 행동이라고 그러죠. 회피 행동, 알아듣는 척 한다든지 아예 그 부분을 피한다든지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청각장애우들도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라는 거는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말해달라 요청하는 쑥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유창성 장애에서의 회피 행동하고 참 비슷합니다. 자, 알아듣는 척하기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알아듣는 척 끄떡끄떡 하는 거죠. 이런 비상호적 행동을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여줄 때는 이런 거를 청각장애우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고쳐주셔야 되고요. 청각장애우에게는 비상호적 행동이 아니라 상호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전략이나 대화 방식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진짜 1시간 듣기 참 힘드시죠?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을 보고 이제 일방적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실은 좀 적절하지 못한 의사소통 행동이고 실은 좀 많이 힘든데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수업 듣는 것도 힘들어요. 실은 말하는 거와 듣는 것 중에 뭐가 힘드냐? 듣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열심히 들어주고 있으셔서 참 정말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언어치료사가 되셔서 청각장애우들을 봤을 때 또는 비단 청각장애우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장애우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이나 대화 방식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이분들의 정서적인 거나 심리적인 것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은 머리로 공부하면 되지만 인성이라는 거는 머리로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인성을 가진 치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의사소통 행동 중에 지배적인 대화 행동이 있어요. 지배적인 대화 행동이라는 거는 공격적인 대화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거예요. 끼어든다든지 길게 말한다든지 대화 주제를 주도하기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대선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토론회 같은 거 보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길게 말하거나 대화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대화 주제를 계속 주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회자가 그것을 이제 못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거잖아요. 조정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 지배적인 대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때는 질문을 하는 것조차 피하려고 하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동안에 자신이 말하는 순서를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아예 그냥 질문도 안 해요. 무조건 끼어들기만 해요. 자, 이런 거는 사실 좋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하면 상호적인 행동, 비상호적인 행동, 지배적인 행동 중에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청각장애우랑 대화는 여러분들 건청이들은 지배적 대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청각장애우들은 수동적인 비상호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하든 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상호적인 행동을 건청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1시간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자, 앞으로 이제 남은 내용들은 이전에 배우셨던 그 청등재활에 대해서 이제 연령이나 전생애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전에는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청등재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조금 아예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책을 또 한번 보시고요. 또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